한국에 오니까 추운 지역을 꼽으라 그러니까 강원도 철원을 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철원도 가봤어요, 한겨울에. 네. 그래서 가봤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윤아 씨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아 씨가 제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요. 지금 책을 새로 냈습니다. 네, 협박에서 출연했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 정윤아 지음 이렇게 네. 해가지고 책을 출판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현우 대사님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 찍었는데 이 정윤아 씨가 제 책도 홍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협박으로 이어지네. 협박, 또 저는 또 네.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그 NK 포럼이라고 동아일보에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윤아 씨가 저희 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뛰어난 지도력과 아니. 포용력을 가지고 회원들을 잘 이끌고 있는데 부회장이 이렇게 책 홍보해달라고 하니까 네.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유라 씨가 하면 유쾌해가지고 뭐 쭉쭉 얘기가 잘 나오니까 제 말이 좀 길었지만 예전에 제가 강민국 씨 인터뷰할 때 뭐 게스트 모셔놓고 너무 말이 많은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좀 말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인터뷰하다 보면 그런 지적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도. 네. 네. 그래서 NK 포럼 부회장으로서 한번 내년도도 우리가 계속 또 포럼 운영할 건데 네. 우리 포럼이 어떤 건지 제 입으로 저는 제 입으로 말이 많았는데 네. 윤아 씨 입으로 한번 먼저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그 포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웹사이트나 영상들이 좀 있었으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개 못하는 이유는 저희 포럼이 좀 그 많은 포럼들과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포럼들에서 하지 않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공개 못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럼에 오시면 정말 그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포럼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강사처빙과 그리고 할 수 없는 액티비티가 우리 포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뭐 심심하셔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안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거든요. 저희 포럼 멤버들이 얼마나 빵빵하냐면요. 요 안에는 뭐 정말 뭐 투자 전문가도 계시고 또 어디 교육 전문가도 계시고 컨설팅 전문가도 계시고 입시 컨설팅 전문가도 계시고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우리 포럼 안에 이 멤버들이 빵빵합니다. 아무나 안 받아요, 정말로. 그런데 주성아 TV나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뭐 우리 기자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얼마든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때까지는 좀 우리가 많이 가렸잖아요. 네. 오셔서 정윤아 씨의 지도와 편들을 받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조금 우리 포럼에서는 조금 여러분 김여정처럼 놀아요. 그래서 이 정말 저 정윤아 부회장이 저기 너무 좀 요기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인데 사실은 여러분 엄청 부드럽게 우리 멤버들과 잘 어울린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저 19년 만에 한국 생활 19년 만에 처음으로 낸 책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거 내면 그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서점에서 사죠. 그래서 교보문고라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사도 되고 지금 팔리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뭐 교보문고 가면 다 있고요. 뭐 어디서든 다 검색만 하시면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그 판매처가 12개 이상 뜨니다. 베스트셀러 갑시다.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진 이쁘게 잘 나왔다. 네, 요 AI가. 네. 그래요? 근데 제가 표정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미녀를 옆에 두고 인터뷰하니까 이게 주 기자님 표정이 확 달라졌다 뭐 이런 반응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미녀는 아니어서. 표정 관리 잘 못하더라도 양해하시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설 직전에 나가는 영상인데 보니까 내 고향 자강도를 아시나요? 라고 챕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강도하고 떠올리니까 자강도 하니까 제가 추위를 갑자기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며칠 전에 한국의 영하 12도
됐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서초에 막 전기가 끊기고 1시간 반 동안 추위에 떨었다 하는데 진짜요? 솔직히 저는 저 함경북도에서 추위를 겪었는데 자강도가 더 춥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추위도 아닌데 자강도 추위 한번 좀 우리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영하 한 15도면 봄 날씨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 가지고 춥다고 벌벌 떠시면 안 될 것 같고, 자강도 같은 경우는 중강진 지역이잖아요. 그렇지. 거기가 그 제일 우리나라 추운. 네. 그 기온을 측정할 때 제일 추운 데가 백두산이 아니고 중강진입니다. 네. 그 중강진이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스키 부대가 생긴 이유도 그래서 그쪽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1년 12달 중에 겨울은 한 6개월 이상 파종을 해놨는데 눈이 막 쳐요. 그러면 이제 막 바빠 맞아서 그 볏짚으로 만든 이런 가만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 갖다가 파종한 그 땅바닥 위에 깔아줘요. 안 그러면 싹이 트질 못하니까. 그렇게 정도로 엄청 춥고, 제가 그러니까 기억나는 자강도의 추위는 일단 이렇게 밖에 옷을 딱 입고 나올 때 눈만 딱 내놓고 나오거든요. 수건으로 꽁꽁 동여매고 이렇게 딱 눈만 내놓고 탁 나와서 확 들이마시는 순간 뇌가 쫙 얼어붙는 것 같아요. 눈도 얼지 않아요? 눈 여기 속눈썹도 다 얼고 여기 네. 끝에 이렇게 얼음들이 탈락탈락 매달려요. 근데 여기에 한 5분 안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학교를 제가 군인사택에서부터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가다 보면 정말 추워요. 눈에 빠져서 걸어가다 보면 발 안에선 땀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 딱 도착했는데 춥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땀이 식으면서. 그러면서 이 동상을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전 여기 지금 보면 지금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얼었다 녹았다 해서 피부 색깔도 달라요. 뭐 이렇게 다 쓰고 가도 그렇게 다 써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춥고, 이 거두름이 달리는데 제 키만한 거두름이 달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가 이만한데 그걸 딱 따가지고 이제 그냥 뜯으면 안 뜯어지고 발로 차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두름이 뚝 끊어져요. 그럼 이걸 들고 이제 칼싸움을 동네 아이들이랑 하고, 그러니까 너무 춥기 때문에 영하 한 25도, 예, 그 다음에 28도,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다가 많이 떨어지면 30도 이하로도 떨어지고, 그래서 북한의 자강도에서는 이런 말 하죠. 한겨울 바람에 황소대가리가 얼어 터진다. 그래서 소를 밖에다 묶어놓으면 진짜 얼어 터지거든요, 여기가. 머리가. 그래서 외양간에 들여놓고 불을 떼줘야 돼요. 그렇죠. 네. 소도 그렇죠. 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집에서는 사냥개를 키웠는데 얘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6마리 정도를 낳았던데 저희가 그걸 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5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마리 다 얼어 죽었고, 한 마리만 얘가 품고 있었는데 어디요 심장 쪽에 있었는지 한 마리만 겨우 생존했어요. 그러면 눈도 많이 오잖아요? 눈은 뭐 말도 못하게 옵니다. 첫눈이 빨리 오면 10월 중순에 오고, 제가 11월생인데 그때 벌써 2번째, 3번째 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눈 속에서 김장을 해야 됩니다. 오, 눈 속에서. 네, 그래서 일단 배추도 다 눈 맞거든요. 막 그런 상태에서 김장할 경우에도 많고, 이제 문제는 이거 배추 씻을 때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얼음 안에 들어가서 이걸 씻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새빨개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처음엔 올올하다가 이렇게 계속 씻다 보면 여기 감각이 없어져요. 그 정도로 배추를 씻어서 넣고 우리 엄마가 또 빨래를 이렇게 꼭 짜서 넣는 순간에 뚝 얼어요. 그거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걸 널어야 되겠는데 펴지질 않는 거예요, 빨래가. 그래서 집안에 들여놨다가 펴진 상태에서 널고.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저희 그 함경북도도 빨래를 밖에다가 널 수밖에 없는데 옷이 이렇게 탁 굳어졌잖아. 그럼 뚝 끊어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치면 안 그거 돼. 이렇게 깡짜로 펴려고 하다 보면 니트 같은 건 이게 다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펴려고 하면 안 되고 들여놔서 좀 그러니까 좀 녹인 다음에 이렇게 널어야 됐고, 저 그 추위에 대한 거는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추웠어요, 저는. 저도 제 얘기 좀 하면, 저는 또 바닷가 옆이니까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붕까지 다 이렇게 눈이 와서 맞아요. 하루는 자기 전에 한 요만큼 눈이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날이 희뿌연 거예요. 시계 보니까 분명히 지금 아침에 밝아야 될 텐데 문 열려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적 있죠. 겨우 열고 나가니까 강아지들이 그 눈 안 속에 다 골파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막 해집고 올라가서 마을 보니까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눈판인데 굴뚝들만 하고 전봇대만 맞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 해 온 1년
거의 여름이 녹을 때까지 마을은 그대로 그 눈 속에 파묻혀 있었고 네. 사람들은 그 갈 길만 만들어서 왔다 갔다 다녔는데 애들이 좋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음에 봄에 되니까 온 마을이 기와장들이 다 부셔진 거야. 엄마나 그 네. 위에서 뛰어다녔구나. 그렇지. 그럼 갈 때 재밌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죠. 저도 이제 학교 가려고 문을 여는데 안 열려요. 그럼 아이고 왜 문 안 열지? 근데 북한에서는 도둑들이 와가지고 통나무를 밖에다 벗겨놓고 문을 못 나오게 막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뭐 돼지 같은 거 훔쳐가느라고. 그래서 이 도적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을 빵빵 차니까 톡톡 열리는데 앞이 그냥 눈이에요 다. 그 눈 사이로 눈이 톡톡 안으로 들어서 어머나 우리 아빠도 부대 출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눈이 왔구나. 밤새 눈이 이렇게 왔구나. 발로 계속 차는데 뭐 열립니까 뭐. 그래서 여 짜임으로 이렇게 사람만 겨우 나가서 앞에 이렇게 굴을 파니까 굴이 파져요. 그렇게 해서 변속관만 갔다 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뭐 변속관도 어떻게 봐요 그 벌리를. 눈 꼭대기에다 벌리 보는 거죠 뭐 그냥. 그 정도로 눈이 정말 많이 왔고 항상 허리춤에 빠져서 학교 가는 게 일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저는 지금도 이거 바지 안에다 내복 바지를 안 입어요. 그게 좀 처음에 왔을 땐 놀랐거든요. 왜냐면 북한은 위아래가 다 동복 바지예요. 이렇게 누빔으로. 네, 손바지. 네, 안 그러면 이 허벅지가 너무 따갑고 시려서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좋은 게 뭐냐면 겨울인데 바람이 없어요. 북한은 눈보라가 앵앵 소리를 내면서 울거든요. 그러니까 밤 같은 경우에는 10%인데 그 눈보라 소리가 뭐 이런 소리 나고 막 이 문풍지가 보들보들 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나 학교 가면서 죽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꽁꽁 싸매고 학교에 딱 나오려면 눈보라가 저를 밀거든요. 그럼 학교 갈 때는 막 이렇게 헤치고 가고 올 때는 뒤에서 밀어주니까 굉장히 빨리 와요. 근데 갈 때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학교까지 1시간 반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바닷가 옆에는 바람 방향이 아침하고 저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도 북한 학교는 8시에 시작하니까 1시간 반 걸어가려면 최소한 6시 반에는 떠나야 되는데 그쵸. 눈이 온 날에는 이만큼 허리까지 오는 거를 제가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해치며 가야 되니까 그때 한 6시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새까매요 날씨가. 근데 바람이 항상 맞바람이야. 갈 때 맞바람, 올 때 맞바람. 근데 그냥 맞바람이 아니고 어축구에서 내려오는 칼바람이 그냥 살을 그냥 베는 듯한 그런 바람을 헤치면서 등교를 했었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막 올 때 이렇게 헤치잖아요. 헤치다 보면 이렇게 눈만 가렸는데도 눈을 엄청 때리거든요. 눈이 날라와서 때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눈바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선 맞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스키장이나 가면 있으려나? 그 눈이 수분이 없다 보니까 엄청 날카로운 거예요, 얘가. 그래서 눈이 날라오면서 눈보라거든요. 이게 타다닥 때리다 보면 정말 학교에 딱 도착했는데 머리가 그러니까 몽한 거 있잖아요. 하도 바람을 헤치며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칼바람이 정말 북한의 겨울은 눈도 다 좋아. 빠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20대만 돼도 자강도 여자들은 피부가 완전히 거칠어졌을 것 같은데 윤아 씨 보면 전혀 자강도 티가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야, 넌 좀 잘 사는 집에서 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피부도 너무 좋고 타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뭐 선크림도 안 바르고 영양크림도 안 발랐는데 피부가 이렇게 괜찮을까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덥지 않아서 모공이 안 늘어난 거예요. 차가우니까 항상 피부가 모공이 딱 이렇게 다물어진 상태에서만 있다 보니까 피부가 그래도 모공이 넓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강계미인이라고 했나?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학교 해치고 가다 보면 덥잖아요. 눈밭에서 막 눈으로 세수하고 그랬어요. 눈 막 먹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피부가 망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강도 여자들이 밉지 않거든요. 되게 피부가 쫀득쫀득 좋아요. 뭘 안 바르는데도. 그런 걸 봤을 때는 추운 지역에서 오히려 피부가 이런 모공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얼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좋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강도 살다가
그다음에 이후에 커서 또 회령에 이사 갔잖아요. 해령 겨울도 제가 겪어봤죠. 회령도 겨울 하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눈은 장도만큼은 안 오더라고요. 근데 눈보라는 거기도 장난 아니에요. 해령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강도는 나가서 하고 숨 쉬면 이 폐까지 이렇게 쫙 얼어붙는 느낌이고, 해령은 딱 가서 하고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관통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한 게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그런데 자강도가 이게 산세가 이렇게 탁탁 막혀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거든요. 근데 해령은 뭔가 이렇게 그래도 바람이 여름 바람도 시원하고 오히려 자강도 날씨보다는 해령이 조금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강도도 얘기하고 회령도 얘기하고 청진도 얘기해봤는데, 네. 그쪽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여기 서울에서 사는데 뭐 저한테는 그냥 아열대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겨울이면 저번에 12도 때 일부러 밖에 나가서 내가 좀 한국에 적응됐나 이렇게 해봤는데 안 추웠어요. 그리. 네. 제가 한국에 와서 3년 동안은 진짜 양말 안 신고 돌아다녔어요. 코트도 그냥 대충 걸치고 이렇게 했는데 3년 지나니까 추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엄청 춥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날씨가 왜 추울까를 봤더니 습기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 한국 날씨가 영하 28도에 비하겠습니까? 근데 뭐가 추워서 추운가 봤더니 습기가 달라붙으니까 체감온도가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는 20도를 떨어져도 날씨는 드라이하거든요.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없다 보니까 이 느껴지는 거는 그 칼바람처럼은 느껴져도 여기처럼 이렇게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사람을 이렇게 춥게 하는 이런 바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강도가 습기가 있을 리가 없죠. 없죠. 거기는 건조하니까. 네, 오히려 한겨울이면 너무 건조해서 문제고, 제가 한국에 와서 겨울이 좋은 이유가 장갑을 안 껴도 손이 트지가 않아요. 이거 쓸 필요 없잖아요. 이거 수건덩이고 그냥 눈 하얗게 다닐 필요가 없고, 얼굴이, 그러니까 북한의 겨울은 얼굴 여기에 탁탁 찢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가 탁탁탁 맺혀요. 그럼 이게 튼 거를 여러분 가만히 방치하잖아요. 그럼 더 깊게 트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머니가 돌 있잖아요. 그 강가에서 주워온 돌 가지고 여기를 빡빡 문대가지고 뭐 민간요법으로 또 어준 물에다 담그래, 그 상태로. 그러면 이걸 돌로 빡빡 밀어놓으니까 그 튼 데가 이렇게 딱 피가 터져 있는데 그걸 어주물에다 넣으면 정말 쓰라리거든요. 근데 그걸 또 금방 싼 어줌에다 넣으래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어줌에다 넣으니까 엄청 쓰라렸던 거. 뭐 여기처럼 핸드크림이 뭐 많았겠어요, 뭐랬겠어요. 그런 민간요법. 그 다음에 또 동상을 입으니까 가지나무. 가지나무를 엄동설 안에 베다가 그걸 또 삶아요. 그럼 그 우려낸 물에다 발을 넣어서 얼음떡을 빼고. 그래서 북한이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여름에는 이 자강도도 물이 갑자기 불어서 군인들도 많이 휩쓸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쭉 빠져나간 다음에 시체가 엄청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벌써 이게 다 부패가 돼가지고 이 신변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많이 동원됐어요. 이거 스키 부대인지 어디 부대인지 모르니까 와서 이거 신원 파악해봐라. 이래서 나가서 보면 싹 다 문드러지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 동사 사고가 많은데,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가잖아요. 이게 눈이 다 녹고 나면 봄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던 게, 해령에 가니까 확실히 평안도 애들보다 거칠어요. 해령의 친구들이 그 고난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까 시체를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얘네들이. 저는 군인 가족으로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민들이 뭐 죽고 뭐 이런 걸 많이 못 봤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해골이죠? 이걸 들고 와갖고 막 여자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들이대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너무 이렇게 심심치 않게 얘네들 보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 쏙비레라는 거, 이제 장군님 오신다 그러면서 그 오렌지 나는 그 모래를 깔라는 거예요. 그걸 파다 보면 사람 시체가 뼈가 막 나오면 그걸 해가지고 여자들한테 막 던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문화 충격이 그거였거든요. 여기는 사람 한 명이 잘못돼도 뉴스가 막 하고 온 사회가 난리가 나고, 북한은 사람 죽어나가도요 그렇게 생가사의 도덕적인 가치가 높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자강도도 한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는 못 찾아요. 눈을 헤칠 수가 없거든요. 그랬다가 눈 녹은 다음에 올라가 보면 아니나 다를까 뭐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꼬부리고 죽은 자세로
딱 백골 상태로 발견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때는 범이 있었어요? 그 자강도에 범도 있고 검도 많았어요. 근데 그 김정일이가 그 검열하고 뭐 검발바닥 이런 것들을 다 갖다 국가에다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검 사냥을 군인들도 많이 했어요. 네. 북한은 김실가가 인민들만 죽인 게 아니고 검들도 이를 갈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네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오니까 추운 지역을 꼽으라 그러니까 강원도 철원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원도 가봤어요. 한겨울에. 그 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봤는데 하니까 입김이 쑥 나가긴 해요. 근데 동여맬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이 항해도와 강원도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부대 강원도 출신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 앞으로 3년 동안 고생하겠다. 겨울이 없는 데서 물강원도에서 왔구나. 너 앞으로 모사리 잘 해내라. 힘들면 말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강원도 겨울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대관령 에서 말린 명태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몰라요. 저는 와서 보니까 눈도 안 오는 곳에서 말려가지고 퀴퀴한데 러시아에서 말린 게 차라리 훨씬 맛있지. 맞아요. 잡내가 없죠. 대관령 명태를 저는 높이 치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게 그래도 겨울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전 좋아요. 그래도 추울 때가 있어가지고 옷을 얇게 입어서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래요. 아니 저 북쪽에서 온 사람이 왜 그렇게 또 추워합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양의 겨울은 늘 춥습니다. 딱 이렇게. 슬프다. 2025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추위를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맞아요. 여러분 춥더라도 추위 잘 이겨내시고 아프지 마세요. 여기가 춥지 않으니까 결국 1월 달에도 뭐 잘 넘기면 2월부터 따뜻하니까 새해는 감기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 윤아야,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나랑 같이 남조선 드라마 안 보겠니? 야, 너 정신 나가지 않았어? 야, 지금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그 남조선 계례도당들과 미제 침략자들의 그 끊임없는 도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쪽잠과 제기밥을 드시면서 현지조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저를 봐요. 이렇게 위아래를. 천년. 진짜. 그러니까 야, 지금 시대에 이런 애가 있구나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 니 뭐저랴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아 씨 방송 지난번에 했는데 설마 일부러 끝날 거라고 믿는 분들은 안 계셨죠? 책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2부 할 텐데 오늘 어쨌든 책을 보다 보니까 정윤아 씨가 또 2부 2장 보니까 이게 송승헌 드라마 2부 모든 것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봤던 얘기 궁금해가지고요. 오늘 그걸 한번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 혁명적으로 봤죠.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하필 왜 송승헌입니까? 하필 성승헌 오빠를 처음으로 보게 돼가지고 첫사랑이에요. 무슨 드라마 봤는데요? 가을 동화였죠. 제가 원래는 자강도에서 살다가 해령으로 갔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스키부대 참모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성심이 엄청 남달랐어요. 그리고 제 꿈이 북한의 꿈은 어째 보면 김부자가 만들어주는 꿈을 꾸는데 저는 꿈이 항상 장군님을 결사옹이 하는 기룡조 영웅이 되겠다가 꿈이었어요. 항상 그런 꿈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함경북도 해령을 딱 갔는데 저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왜냐면 거기 애들이 저만큼 그렇게 장군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해령이? 거기 뭐 김정일 어머님의 고향이다 뭐 이런. 맞아요. 김정숙의 고향이다 보니까. 특별한 데인데도 안 좋아요? 아니요. 완전 안 좋아했고 제가 갔더니 이미 뭐 한 집 건너 하나는 다 중국 같다라고 하면서 그 딸 가진 부모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2000년도.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사 간 게 2000년도에 옮겨갔거든요. 저희가 이사 시작을 한 거는 98년도에 갔지만 저는 학교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2000년도에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때 제 눈에 비친 그 해령의 아이들이 너무 날라리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별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제가.
뭐 일단 말투도 달랐고 제가 입만 열었다 하면 이렇게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더라고요. 말투? 네, 말투가. 네. 그러니까 뭐 얘 말해 뭐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씨를 쓴다야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말 억양이 너무 저는 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외롭게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김조숙 교원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들어가자 빠람으로 이제 저는 음악을 배웠거든요. 교원학부 안에 음악과를 다녔는데 바이올린을 했어요. 근데 가야금을 전공하던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놀러 왔는데 싹 물어보더라고요. 니 윤아야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나랑 같이 남조선 드라마 안 보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 동네 영화 안 보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넘어온 수호전이라는 그 무협 드라마가 북한을 아예 강타할 때거든요. 네. 그 수호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자동차 배터리 있거나 이런 집에 가가지고 그걸 보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뭐 얘가 생뚱같이 아래 동네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래 동네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조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정신 나가지 않았어? 야, 지금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그 남조선 계례도당들과 미제 침략자들의 그 끊임없는 도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쪽잠과 제기밥을 드시면서 현지조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동무 굿다으로 놀면서 장모님 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니가 무서운 게 아직도 잊어먹지 않네. 저는 막 줄줄줄줄 내뱉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저를 봐요. 이렇게 위아래를. 천년. 진짜. 그러니까 야, 지금 시대에 이런 애가 있구나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 니 뭐저리야?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너 그런 말을 하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기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가는 곳마다 그때 북한에 비겁한 자야 가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키리라 뭐 장군님 따라 천만리 혁명의 대어에 뒤떨어진 자는 뭐죠 이런 게 많을 때요 구호가. 근데 시기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을 하냐 이걸 저는 완전히 신고 대상으로 본 거죠. 원래는 신고하려고 했어요 이 친구를. 근데 섞이구만. 네. 정말로. 동무니까 그래도 한 방에 신고하면 이 집안이 또 통째로 이거 정치범 끌려갈까봐. 왜냐면 저희 대학교 기숙사에서 대한민국 2080 치약을 쏟다고 정치범 주셔서 끌려갔거든요. 그 친구 온 가족이 그냥 사라졌어요 다음날로.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2080 치약을 쓰고 북한의 백학 치약을 쓴 거예요. 근데 백학 치약이 이렇게 짜는데 얘가 잘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기하고 접촉하면 이게 북한의 백학 치약이 돌덩어리로 변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짜증이 나니까 안 나오니까 야 우리나라는 이거 기초적인 생필품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이렇게 말했는데 기숙사 밖에서 그 같은 방에서 그러니까 생활하던 친구가 장군님식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비방중상했다.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끌려갔어요. 그런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동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신고 안 한 거로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집에 와서 하룻밤을 고민을 해봤어요.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다음날 학교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무슨 말이 생각났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제 국경으로 왔기 때문에 정신줄 똑바로 잡고 살아야 된다. 여기는 아이들이 막 그냥 한류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접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또 특히 한국 드라마는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절대 같이 보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가만히 있자 그럼 얘가 보이브 스파이가 아니라면 나한테 지금 그 드라마를 목숨을 걸고 같이 보자라고 한 거라면 이 동무는 나를 동무로 생각한 게 아니라 혁명동지로 생각했구나. 그렇게 해석되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도착해서 그 친구를 불러냈어요. 이제 얘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동무회고 나보고 그 이자처럼 남조선 영화 같이 보자 그랬어? 동무 내가 우스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니 어째 그러니? 아니다. 근데 너 그냥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럼 왜 나보고 보라고 너는 하냐? 하니까 내 그 어째 말하니? 니 봐라. 니 하나만 보면 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만 보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네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겠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그 오묘한 표정을 지면서 그래라 하더라고요. 그 얘는 안 될 걸 알았나 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가네 집에 가서 등하간지 뭐 여포 막 갔다가 못을 박아갖고 다 걸어놓고 빛 하나 안 새게 나가게 그렇게 하고 가네 집이 부모님이 화교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사사 여행으로. 그러니까 가네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둘이 아예 제 세상이죠. 이렇게 하고 그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그 CD 플레이어 연결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봤어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보는데 막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딱 틀었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리라 정말 비장한 각오로 딱 임했는데 성승원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성승원이 딱 나왔는데 잘생긴 얼굴로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누구씨 뭐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전 북한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부를 때 야였어요. 야 물떠라, 야 잿더리 가져라,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4살 때 우리 엄마 이름이 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엄마한테 타가서 갔다 하면서 딱 가방 던지면서 야 덥다 목마르다 물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 우리 어머니는 엄청 여성스러우시니까 저를 이렇게 여거이 하면서, 저 다 기억나요. 이렇게 여거이 하면서 엄마도 이름이 있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못 써 하면서 엄마 이름을 알려주셨거든요. 평양 말투구만.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을, 그런 데서 살다가 이 성승원이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거 뭐지?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나? 그 다음에 뭐 발리에서 생긴 일 그거 보니까 막 여자가 그냥 남자를 귀시함을 때리는데 맞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나도 큰 문화 충격인 거예요. 성승원이가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빼앗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몇 부 만에? 그냥 그 얼굴만으로 순간에 그냥 쭉 빠져들어요. 순간에? 네. 그 들어갔고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이 끄는 차, 그들이 먹는 식탁 뭐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머리 번뇌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날 몇 부까지 봤어요? 그날 원래는 제가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제가 그 친구한테 저도 모르게 야 빨리 다음 거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니 어째 하나만 본다 그러지 않았니?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이왕 시작된 거 그 여자 주인공이 누가 진짜 그 부먼주는 알고 끝나도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가져라 이렇게 하기 밤새 본 거예요. 밤새. 그거 부모를 알려면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냥 눈물 콧물 빼면서 봤어요. 그런데 도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한민족은 한민족인 게 감성이나 이런 것들은 통하니까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외래어 같은 건 못 알아들어도 이 어느 정도 뉘앙스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막 엉엉 울고, 학교 다음날 딱 갔는데 교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너는 눈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눈이 막 새빨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도서관에 반납해야 되는 책이 있는데 수령님에 관한 독성실인데 이걸 밤새 읽어야 돼서 읽다 보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회고록까지 읽다 보니까 너무 그 수령님의 혁명활동 이런 것도 눈물이 나가지고 울었다 이러면서 얘랑 나랑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교수님은 야 따라 배우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북한 안에서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고 몸만 북한에 있게 되는데 겉으로만 충성을 하지 내부로서는 나 이제 또 무슨 드라마 접할까? 왜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이 오빠들 너무 잘생겼다. 원빈하고 성승원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다 유나야. 많다는 거예요. 그 많다라는 말이 여기 또 나질 않는 거예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다음 놈은 어떻게 생겼는지.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완전히 이 친구 따라서 드라마에 그냥 빠져들어가서 한 1년 가까이 보게 됐죠. 몇 개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드라마 2부의 모든 것 뭐 이건 또 나오네요? 2부의 모든 것은 그건 이제 결정적으로 저를 탈북시킨 드라마고 제가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첫사랑 모래시계 장군의 아들 미안하다 사랑한다 겨울연가 파리의 연인 뭐 이거 좋은 거 다 봤네. 이렇게 뭐 이 안에 너 있다. 그거 되게 멋있었어요. 뭐 애기야 가자 뭐 이런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 거 하고 천국의 계단도 보고 뭐 정말 많이 봤죠. 제가 말했잖아요. 혁명적으로 봤다고. 그래서 1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그 북한이 11년제 의무교육이었어요. 그때는 11년제 의무교육 안에서 뭐 칙칙펑펑 내 동생 신바람 나서 통일열차 뭐 칙칙 뭐 멀고 가지요 하면 어디로 갔냐 물어봤더니 남녘에 홀벗은 동포들을 도와주러 간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배워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차가 유턴을 해야 될 거야. 그게 글로 갈 게 아니라 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남조선 엄청 잘 사는데 이걸 일단 알아버렸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도 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뭐 대한민국 안에서는 문화처럼 이렇게 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자들이 막 운전하고 다니고 뭐 창문 탁 내리고 뭐 팔 탁 올려놓고 가는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충격이 컸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초소가 안 나와요.
단속 초소가. 이 드라마 안에. 네. 저 사람들 왜 안 잡지? 그리고 뭐 담배 피다가 탁 던져버려 침을 쫙 뱉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도 전혀 뭐 단속도 안 하고 뭐 옷도 막 찢어진 거 뭐 이런 거 입고 다녀도 누가 단속이 안 두고 이상하다. 막 뭐 머리는 단풍이 들고 뭐 귀걸이 덜렁덜렁 하는데 괜찮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교육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점점점 빠져들어가다 결정적으로 야, 내가 누가 거짓말 하나 봤더니 우리나라가 거짓말 하는구나.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탈북을 할 만큼이냐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탈북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요. 가치가 있다라는 건 제가 충분히 인지가 됐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 콩팥을 팔고 눈을 팔고 뭐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살고 이런 뭐 물질 만능주의고 개 같은 세상이 이거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눈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찰나에 제가 2부의 모든 것을 봐버렸어요. 근데 그때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결정적으로 저를 탈북시킨 거죠. 장동건이? 네,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성승건에서 시작해서 장동건이. 네, 그 채림이라는 요 배우가 있었는데 채림은 9시 뉴스 방송원이었고 근데 너무 착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좀 집안이 너무 못 살았어요. 근데 이 장동건은 막 회장님 아들이에요. 근데 뭐 대한민국 드라마가 다 그렇더라고요. 회장님 아들들이 하필이면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뭐 이런 여자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개꿈을 좀 꿨어요. 나도 한국에 가면 회장님 아들들이 줄 서겠구나. 난 너무 불쌍한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그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고백을 좀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제가 그때 어렴풋이 저기도 계급이 있긴 한데 돈의 계급이 있나 보다. 요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장동건이 그게 마음이 아프다고 집에 가서 수첩을 하나 들더니 이렇게 비행기들이 쫙 주차되어 있는 이런 공항이라는 개념도 없죠, 저는. 그런데 턱 가더니 뭐 여권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날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내렸는데 거기 미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뭐 택시 뭐 해가지고 택시 타고 막 미국 안에서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미국을 지금 일반 평백성이 날아갔다고? 식민지 나라인 남조선에서 지금 어찌 보면 미 제국주의잖아요. 그 수첩 하나 딱 보여주고 보여주고 갔단 말이에요. 국가의 허락 없이 어떻게 가지? 이게 북한 같았으면 뭐 외교관이나 뭐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뭐 국가대표 선수나 이래야 겨우 나가는데 그것도 그마저도 사돈에 8천까지 뼈다귀 다 파보고 나오는데도 1년 넘게 걸린다잖아요, 여건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뇌물 주고 갔나? 막 이런 고민도 해보고. 뇌물 주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막 미국 안에서 생활하고 막 이런 유학처럼 막 다 생활하는 이런 걸 보여주니까 야, 이거 뭐야? 미국이 남조선 사람들을 버러지 취급하지 않네. 이런 것들 다 알게 된 거예요. 미국이 나쁘지 않는가 보다.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장동건이 그 날아가는 모습에서 야, 내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조선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다 교육 때문에 왔고 이 교육은 어찌 보면 저 윗대가리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치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조선 쏘커병 들었다 했는데 이제 그 채림이란 배우가 이제 자기가 뉴스 없는 시간에는 이런 막 그 달동네 봉사 가요. 쌀 날라주고 연탄 봉사하고 이거 북한은 누가 굶어 죽어도 솔직히 말하면 도와주면 내가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야 저기가 공산주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쏘커병든 자본주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로 가려고 이렇게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사람들이 더 남을 생각하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거. 누가 어려우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뭐 노숙자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 안에 보면. 그럼 뭐 그분들한테 가서 급식을 이렇게 막 무료로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노숙자가 보니까 이 밥을 먹어요. 이건 단간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히 깨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눈으로 가서 보고 싶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탈북을 해야 되겠다까지 이어진 거예요. 추가로 질문하면 남자는 송승헌, 장동건인데 여배우 중에 인상 남는 배우가 있었어요? 여배우, 그러니까 제가 여자다 보니까 아마 남자한테 꽂혔었나 봐요. 근데 여배우에서 인상 남는 배우가 이제 그 송혜교, 가을 동화에 그리고 최지우, 그 다음에
보고 또 보고라는 아침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 배우인데 제가 그 본명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김하중도 나왔어요. 김하중도 이제 그 아침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들도 봤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여자 배우들 보면서 이게 조선 사람 맞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남남북녀라고 완전 북한 사람들은 믿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여배우들 딱 보면 뭐 느끼는 게 혜령은 특히나 그 미인이 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한국 드라마 보면서 느꼈던 게 솔직히 남자들은 정말 미남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좀 미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북한하고. 북한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각지지 않고 좀 이렇게 덩글덩글하면서 복스럽게 생긴 미가 미인의 기준이라면 한국은 보니까 여자들이 손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네.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뼈나 이런 것들 이렇게 탁 이렇게 나와 있고 코도 막 뾰족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와보면 세련미죠. 하지만 북한에서 볼 때는 그게 이렇게 이쁘게 미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예쁘게 봤던 배우가 그나마 송혜교가 좀 예뻤어요. 순풍산부인과 보니까 송혜교도 좀 이쁘게 나왔고, 근데 좀 미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 김하중도 전 이쁘게 안 봤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막 입도 이렇게 쫙 크고 찢어지고 눈도 쫙 찢어져서 저렇게 눈 찢어진 사람이 어떻게 배우가 됐지?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았어요. 근데 남자 배우들은 정말 빠져들어가서 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혼자만 봤어요? 아니면 그 아버지가 죽어도 보지 말라던 아버지도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알고 보니까 정말 배신감이 들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셨는데 만취 상태에서 돌아오셨거든요. 가정폭로 이어집니다. 네, 딱 들어오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드라마를 그렇게 볼 때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주사를 하시는데 엄마 보고 뭐라 하냐면, 엄마가 이렇게 막 옷을 받아주는데, 야, 그 행사곡이 1호 행사곡이 바뀌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야, 너 한번 들어볼래? 그래요. 그 어머니가 뭡니까? 불러보십시오 하니까 대부분 행사곡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인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두 곡이. 그래서 한번 불러보라 하니까 희미한 불빛 사이로 가사를 이렇게 했어요. 마주치는 거눈깔 피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이렇게 역으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노래 같은 거죠, 느낌에. 왜냐면 북한에 그런 노래가 없으니까. 그러더니 또 아버지가 그러면 그 김정일 장군의 노래는 뭘로 바뀌었나 하니까 너 그 노래도 듣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엄마가 당신 그 노래 부르다가 우리 집안이 싹 다 정치범 형사로 붙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입을 막 틀어막는 거예요. 근데 누워가지고 계속 한국 노래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리는 부른다, 무슨 희망이 넘치는, 이런 노래 불렀고, 그 칠갑산 있잖아요. 홍반매를, 우리 아버지 어디서 저런 궁상맞는 노래를 자꾸 배우지? 막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한국 노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이런 노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일행이, 이거를 우리 보고 이렇게 하래요. 이러면서 독도는 우리 땅. 그래서 아버지 그거 신곡이에요? 멋있다. 그러니까 좋지. 이러면 그리고 또 실수한 게 있습니다. 너네 그거 아니? 남조선은 이제 그 북한 말로 이제 응가를 하면 물이 나와서 닦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데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난 덜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샤워도 여기서 이제 벽에서 물이 쫙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다 맞춰준대요. 그 드라마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면 얘가 쫙 하고, 어쩔 때는 여기서 마사지가 다 이렇게 등도 마사지를 해줘.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우나 장면을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네 아버지가 드디어 삐또가 나갔구나.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버지는 딴 데가 놀았구만. 열심히 본 거예요, 어딘가에서. 그래놓고 딸한테는 절대 보지 말라고. 그리고 나보고는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장군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행위다. 이래놓고 우리 아버지는 엄청 더 열심히 봤던데요. 아무튼 술 먹을 때하고 맨정신일 때 완전 달랐죠. 그리고 술만 드시면 김정일을 욕하는 거예요.
저 새끼 때문에 망한다 그러고 집에 초상화 보고 막 저 새끼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뭐 최고 사령관이야 이러고 술 취하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 벌써 걸어오는데 삐뚤빼뚤 막 오토바이도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막 잡아뜨리는다. 그러면 술 드신 거면 제가 가서 잡아요. 긴장하겠네. 완전 긴장하고 어머니가 정치범 수용소가 다가오는 거야.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마대를 하나 만들어놔서 아버지가 술 취한 것 같으면 뒤집어 씌워서 아궁이 묶어서 들여오자 이렇게 할 정도로 대문이 이렇게 우리가 좀 멀리 있었어요. 근데 그 대문 배를 누르는데 우리가 뛰어나가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최고 사령관 동지 오셨다! 문 열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우리 아버지는 아마 북한에 계셨더라면 이미 총살감이에요. 어디 감히 자기가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도 이미 제가 볼 때는 한국 드라마로 인해서 세상을 다 봐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참 저는 얘기 들으면서 그 윤아 씨 아버지는 북한의 진짜 핵심 특수부대에서 그렇죠. 뭐 대자를 받고 있었던 분인데 이런 분도 금방 이렇게 두 껍데기, 두 얼굴을 하고 살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의 50% 이상은 두 얼굴을 하고 산다. 김정은 앞에서 만세 불러도 뒤에 가서 저 새끼 때문에 오늘 추워서 죽을 뻔했다 이런다고요. 아니 우리 부대도 현지에서 2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 때면 막 1년 전부터 또 막 6개월 전부터 더러며 이거 저 재정비 다 해야 돼요. 네. 어느 그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 주위를 진공 상태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군인 가족들도 긴장하고 군인들도 막 엄청 힘들고 장난 아니에요. 막 없는 물자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건 그냥 그림의 떡. 이런 거 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럼 간부들이 술 한잔하면 최고 사령관 동지 왔다 가면 뭐래 형식적인데 이거 우리만 힘들다고 대놓고 군관들도 말합니다. 그래서 행사 때 김정은 나와서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며 만세 부르는 게 그게 감격에서가 아니고 아니에요. 아이고 드디어 고생 끝났구나. 맞아요. 드디어 끝났다. 그 눈물이라고 하고 정윤아 씨 얘기 들으니까 제가 김정은이라면 이거 반동사상 배격법을 도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자마자 쫙 빠져드는데 이걸 강제로 통제하지 않고서는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목숨을 건 갈증 그게 그 주제인 것 같아요. 자유.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목숨을 건 성승원 갈증이라고 바꾸면 좀 더 팔리지 않을까 하는 저는 성승원 동지 꿈에라도 뵙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해서도 성승원 오빠 어디 강연 가서도 성승원 오빠 그저 막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성승원 동지를 제가 못 뵀어요. 꿈결에도 뵙고 싶은 우리 성승원 오빠를. 성승원 동지가 연락이 안 닿았구나. 안 닿았어요. 저는 진짜 보고 싶어요. 새해는 제 운명을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새해는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새해는 꼭 만나주십시오. 성승원 동지가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시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설날이라 이렇게 저희가 좀 그냥 재미있는 생활적인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설마 또 입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또 있어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가지고. 저는 다음 주제도 궁금하네요. 뭘 물어보실지 기자님이라 무서워요. 정윤아 씨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 탑을 달리는 인기 스타들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왔을 때 뽕을 뽑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방금 들으면서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저를 많이 보셔서 질리셨을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뭐 질리지 않을 거예요. 이쁘게 봐주십시오. 다음 시간 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녀병 앞에 딱 나타나서 총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말을 하려고 할걸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내려놔봐. 얘기 좀 해볼까 삼촌이랑. 이렇게 하는 즉시 얘네들은 여기가 너무 세뇌되다 보니까 격발기 당겨버리는 거예요. 역사 날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저도 14살에 1차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그 스키부대. 정말 스키부대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들인데 정윤아 씨의 부친이 북한 스키부대 여단 참모장, 우리말하면 대령급으로서 말하자면 충신이어야 하는데 앞서부에 보면 뭐 저 장군이 무슨 뭐 개새끼 막 이러고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뭐 관급으로 올라가면 자급으로 올라가면 더 그래요. 전쟁 나면 뭐 김정은을 위해서
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일단은 저희 아빠가 북한에서 이제 대자였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원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에 서자, 중자, 상좌, 대자래요. 그러니까 서위, 중위, 상위, 대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자가 우리나라 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무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반론이 있는 게 또 북한에는 별들이 너무 과잉돼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식 편제니까. 네. 그래서 대자로 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적국이고 뭐 특수부대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높이 쳐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북한에서도 장군 소리를 못 듣고 살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장군님이 됐다고. 네. 그 미워하던 장군님을 왜 또? 그래서 야 사람은 참 누구든지 저렇게 권력욕이 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스키부대에 가게 된 계기는 원래는 저희 아버지가 스키부대가 아니었는데 낙하산으로 꽂힌 거예요. 몸을 좀 이제 다쳤거든요. 그래서 20살, 그러니까 만으로 20살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21살에 소위를 받고 갔대요. 근데 가니까 이 부대가 아무래도 특수부대고 또 특수부대는 13년 군복무 하거든요. 스키부대는. 이것들이 북한의 이 관급은 군인이 아니었던 관이 없잖아요. 관급이. 우리나라처럼 ROTC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군복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신병훈련 다 받았고. 근데 이제 갔는데 7년, 8년 막 이렇게 군복무하고 막 10년 군복무 이런 애들이 니 따위께 어떻게 소대장이냐 하면서 데리고 가서 이제 폭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 스키부대 생활이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스키부대가 너무 산속으로 들어가고 꼬불꼬불 들어가고 부대 명칭도 정확하게 스키부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어느 날은 뭐 964 군부대를 시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느 날은 뭐 869 군부대를 뭐 어떻게 하셨다 뭐 훈련 상황을 보고받으셨다 이러면서 번호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 이제 부대로 가시다 보니까 뭐 아버지도 좀 자부심이 컸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한 2번은 맞아줬대요. 2-3번은 맞아주다가 아빠가 이제는 잡아야 되겠다 해서 뒷골목에 가가지고 그 군인들을 때려잡으면서 이제 그 스키부대 군복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땐 저희 아버지가 중대장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그리고 제가 한 4살, 5살 이때 됐을 때는 아버지가 이미 대대 참모장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스키부대를 올라다니면서 보면 엄청나게 위수구역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민들이 접근하면 폭행도 막 불사했어요. 너 이 새끼 여기 왜 왔냐? 너 왜 군부대 여기에 이게 접근 금지되어 있는데 왜 접근했냐? 이러면서 할 정도로 스키부대를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과잉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군인 사택에서만 제가 유치원까지 다니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갈 때도 처음 날에도 그 이제 철대문 이렇게 해서 초소를 2개를 통과해서 나오거든요, 부대 안을. 근데 나올 때도 이제 군인들이 막 야, 너 학교 끝나면 곧바로 돌아와야 돼. 너 학교 끝나서 돌아오는 시간을 딱 알고 있으니까 그거 딱 맞춰서 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어쨌든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보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 같는 거는 틀림없었습니다. 그 특수부대가 그게 자강도 어디 진천? 전천. 그 전천은 이제 본부고 네. 우리는 이제 그 대대에서 할 때는 영림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었어요. 장자강 옆에. 그러니까 자강도가 눈이 많이 오니까 네. 거기다가 스키 부대를 배치한 건 알겠는데 네. 설마 거기서 훈련해가지고 전쟁 나면 스키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키를 타게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북한이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이걸 눈이 많이 올 때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동의 목적으로. 그래서 그 스키 부대가 말하자면 행군을 못할 때 눈이 많이 와서 그땐 스키 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병들이 자대 배치 받고 들어오면 무조건 다 스키를 신고 그 부대 안에서도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스키를 신발처럼 끌고 가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스키를 탈 때 눈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거 그리고 눈 위에서 스키를 걷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눈에서 스키를 타보면 이렇게 찍찍 미끄러지잖아요. 이걸 이제 걷고 뛰는 곳까지 스키 타고 뛸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되는 정도로 계속 신켜요. 그래서 저도 아빠가 훈련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스키를 다 이제 장비에다 놓고 가는데 가끔 1기 때는 스키만 가지고 나갈 때도 있는데 2기 때 훈련할 때는
접이식 자전거를 군장비에 추가하고 나갔어요. 그게 산악 자전거인데 그게 그 스키 부대 전용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옛날에 독일군이 산악 자전거 부대가 있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스키 타고 그래서 북한의 스키 부대는 좋은 스키 태우지 않습니다. 어떤 스키 써요? 나 그게 궁금해. 그냥 물풀의 나무를 네. 예, 이 큰 이런 그 가마 같은 데다가 스팀으로 쪄요. 그 부대에서 만들어요? 스키를? 부대에서 다 자체로 만들어요. 깎아서 손으로. 대패로 이렇게 다 밀어. 그래서 부대 안에 제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이런 게 오면 이걸 일단 제지를 쫙 캐고 얘를 쪄내는 거예요. 쪄내면 얘가 이렇게 만문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앞에 스키 모양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딱 시켜서 스키를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야생눈에서 스키를 타고 또 스키 타면서 사격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스키 부대는 그 용해 군인들이 많아요. 상위 군인이라 그러죠. 여기 한국에서는. 다치는 군인들 정말 많아요. 한번 월등훈련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벨이 다 터져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데 이거를 세우지 못하면 나무가 있으면 그대로 가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에 힘주고 부딪히다 보니까 꼭 이게 또 뜯어져요. 그래서 스키 탈 때 요령이 부딪힐 때는 힘 빼고 부딪혀요. 차라리 뼈 꺾어지게. 장이 터지면 이거는 큰일이잖아요. 스키 타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엄청 발생해요. 그 김정은은 스키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놈은 부딪히지도 않네. 걔는 스키장 가서 닦아놓은 데 타잖아요. 여긴 야생 스키를 타잖아요. 그리고 산악 스키를 타지 않습니까? 야생에 그냥 산에 갔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타고 나무 피해서 장애물 극복해야죠. 사격해야죠. 이렇게 하니까 스키 부대가 체력적으로 좋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68 이상만 뽑아서 왔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평양 애들이 많았고 황해도 애들이 또 많았고 함경도 친구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강원도 이 지역에 친구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군훈련을 많이 했었고 산악 자전거도 엄청 태우거든요. 그래서 총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여기에다 이렇게 걸게 돼 있어요. 여름에는 자전거 타고 가고. 그러니까 산악을 움직일 때 눈이 녹으면 스키 버리고 산악 자전거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 산악 자전거도 만약에 못 탄다 할 때는 이들은 밥 먹듯이 시키는 훈련이 천리행군이에요. 네, 그래서 행군을 정말 많이 시켜서 저희 아버지 발에는요, 다 10발가락에 다 티눈이 박혀 있었어요. 제가 윤아 씨 아버님 봤는데 밥 먹으러 식당 가는데 걸음 속도가 그냥 일반인이 2배 빠르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술술 걸어가는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너무 걷는 속도가 빨라서 오빠하고 나는 계속 뛰는데도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윤 아버지 좀 천천히 걸으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야 이거 습관돼서 그거 되질 않아 이럴 정도로. 걷는 게 일반 사람 뛰는 속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기동 훈련을 너무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버지의 발 지금도 생각나요. 이게 발톱 이게 쭉 불어오르게 티눈이 박히면 그걸 면도날로 깎고 발싸게 하고 신발 신고 이러고 가서 행군 훈련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러니까 스키 부대는 북한에서도 한 개 여단만 존재하는 거죠? 독립여단입니다. 네. 근데 그 윤아 씨가 한국 와서 우리 군부대 강연 많이 다니잖아요. 군부대도 많이 갔죠. 한 몇 군데 다녔어요? 야, 너무 많이 가서 100개 군부대? 100개는 무슨 야 엄청 갔죠. 근데 한국에도 스키 부대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있는 걸로. 거기는 1967년부터 존재했던. 그러니까 북한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특전사에서 아마 있는가 싶은데 그 스키 부대 가봤어요? 저 스키 부대라고만 따로 지정해서 가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스키 부대가 북한 그 훈련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스키 부대에서 왔다고 하니까 국정원 선생님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 스키 부대에서 온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죠. 없대요. 그리고 아빠가 지금 그러니까 북한군 계급 대자라고 하니까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도 굉장히 길어졌어요. 차 타러 오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아빠가 먼저 왔으면 저는 엄청 편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내용은 다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위치가 어디냐를 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치가 이제 뭐 영림 어디다 하니까 우리나라 스키 부대도 아마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아마 저는 그 작업을 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구글올스를 갖다가 띄우더라고요. 예. 띄워서 쫙 돌려가지고 전천 가고 영림 들어오고 두문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자강도 지도 펼쳐놨잖아요. 산이 막 이렇게 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 하강암지대 여기서 어디에 뭐가 숨겨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군수공장 빼고 가죠. 그러니까 어디냐 찝으라고 해서 제가 어디쯤이다 하고 찝어서 지도를 확대하니까 부대가 맞아요. 근데 마을처럼 위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병영이냐 그래 뚝뚝뚝 찝으니까 아 여기가 병영이냐 저 뭐 아버지 부대 밥 먹듯이 올라다니는 제가 모르겠어요. 올라가는 길 옆에 나무가 쫙 서 있고 그냥 쫙 올라가는 거 다 보이죠.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 여기가 부대였어? 위수구역인 건 알았는데 여기가 도대체 무슨 부대인지 파악이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로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진 않던데요? 군인들한테만. 뭐 아빠한테만 주셨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스키 부대가 있다라고만 들었는데 북한처럼 뭐 이렇게 독립여단 편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육해공군을 다 제가 접해보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스키 부대는 안 가봤네요. 그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군부대를 다녀본 사람도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 군 병영에서 쭉 자랐던 어린 시절 있고 또 여기 와서 커서 한국 군들도 많이 보지 않아요?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국하고 전쟁하게 되면 군인들과 군인들의 정신 상태라든지 뭐 대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 날 텐데. 대우나 장비는 그냥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그건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북한의 지하적이라는 게 재생 고무를 쓰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이 고무 질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행군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절반이 뚝 끊겨요. 그럼 애들이 막 이 사이로 덜 들어오니까 덜 들어왔다고 해서 행군에 뒤처지면 때리니까 그냥 걸어야 돼요. 피 터지든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발이 엄청 강하게 단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비 이런 얘기는 제가 장병님들에게도 얘기를 하죠.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첨단 국군이거든요. 이 뭐 모든 장비가 다 첨단으로 돼 있고 뭐 탱크에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1명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뭐 1명 들어가서 다 그거를 한대요. 작동을 시키고. 그런 게 모든 게 다 자동화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북한의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128만인데 우리나라 이제 50만도 안 되는데 이거 괜찮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뭐 6.25 전쟁처럼 인해 전술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저기가 지뢰밭이 쫙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뚫고 내려오겠냐. 내려오려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침투하려면. 스키 아무리 빨라도 여기는 헬기 타고 다니지, 뭐. 그렇죠. 그리고, 그거 뭐 어떻게 내려올 거예요. 네. 근데 김정은도 그거 알기 때문에 계속 무인기에 막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하시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어쨌든 안보교육이니까, 강조하는 것들은 있죠. 적을 과소평가하면 위험하니까.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과소평가는 더 위험하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북한군 열악하다. 열악한데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그들의 생존력은 무시하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시가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산속에다 우리 대한민국 산속은 얘네들한테는 아주 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에요. 캐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나무 껍데기 벗길 수 있는 환경도 좋고 약초들도 너무 넘쳐나고 얘네들은 북한이 어릴 때부터 병원을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자생해서 살아남다 보니까 이 군대들이 얘네들의 이 생존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급품이 차단돼서 어디에 갇혔다 할 경우에 나무 껍데기라도 벗겨 먹고 생존할 것이다. 그 얘기는 제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정신적인 불구자들, 이 광신도적인 이런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 안에서 거의 뭐 종교단체처럼 세뇌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101명이 나가가지고 자폭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간혹. 그래, 산골에 가다 놓고 그렇게 세뇌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적 불구자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 불구자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할 수 있냐?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뭐 총 내려놔라 하겠지만 15살부터 60살까지 총 들고 나올 건데 북한이 준군사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 14세부터 60세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나도 이 생과사의 이런 도덕적인 가치 또 인문학 이런 것들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이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소년병 앞에 딱 나타나서 총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말을 하려고 할걸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내려놔봐. 얘기 좀 해볼까 삼촌이랑. 이렇게 하는 즉시 얘네들은 여기가 너무 세뇌되다 보니까 격발기를 당겨버리는 거예요. 역사 날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저도 14살에 1차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무조건 적을 발견하는 순간 격발기를 당기라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군인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하죠. 절대 우리의 귀여운 여동생 귀여운 남동생이 아니라 그때 이 전쟁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15살 이런 애들은 군인으로 봐야 된다. 안타깝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북한이 이 실탄 사격을 많이 못해요. 진짜 열악한데 대신에 조준 연습은 매일과 같이 시키거든요. 근데 사람이 기본 기량은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조준 연습이라는 게 숨 참고 뭐 총 쏴보셔서 아시지만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과 같이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나무 총 넣고 격발기 당기는 것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고 자기 병가에서 10년을 120개월을 군복무를 해요. 근데 오로지 자기 병가만 복종해요.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10년 동안 한 병가에 종사하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너무 과소평가하진 말아야 되겠다. 그 세 가지만 강조해요. 다른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들어보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안보 교육 가면 안 되고 정윤아 씨가 가는 게 아주 적절한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리고 장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저희가 NK 포럼 송년회를 제가 이벤트로 송년회 하면서 송년회 열기 전에 그 멤버들 같이 어느 사격장에 가서 총을 5발씩 권총 사격을 했습니다. 정윤아 씨가 1등했습니다. 아니 49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권총 예전에 쏴봤어요? 어렸을 때 이제 북한이 여단이 그 훈련하고 뭐 이럴 때 아버지 권총을 한번 쏴봤어요. 네. 그래서 전쟁 나서 정윤아 씨가 그 진짜 아까 여동생으로 생각하지 말랐지만 절대 권총 든 정윤아를 만나면 큰일이다. 왜냐면 여기가 병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면 사격을 왜 그리 잘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북한은 14살에 군대 가는데 총 안 써본 북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땡길 줄은 알잖아요. 그래서 검이라는 순간 격발기는 당겨지고 우리 소중한 장병님들 가슴팍에 총알이 박히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절대 그 전쟁 속에서 만나는 소년 소녀병은 또 60세 이런 분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군인으로만 봐야 된다. 그런 얘기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군인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강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군과 우리 군이 오늘날 갑자기 붙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그 장병께 영사분께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장병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 가족을 지키는 군대가 이길까요? 아니면 한 번도 뭐 사탕 하나를 받아보지 못한 저 피둥피둥 살찐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지키겠다고 나와 있는 군인이 뼈를 갈아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더 끝까지 싸울까요? 전쟁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세뇌가 돼갖고 들어올 수 있는데 전쟁에 계속 오가다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군 군복만 봐도 눈이 반짝반짝 빛날 거고 이 장비만 봐도 그럴 거고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이 가족에 대한 이런 거 가족을 건드면 눈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그 장교님들도 물어보거든요. 정신교육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교님들 괜찮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전우가 죽어나가는데 눈 돌아가지 않을 군인 없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건 평화적으로 보여서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피 튀긴다. 그러면 5,200만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와 저 따위 김부자 지키는 군대하고 절대로 그 사명의 가치를 넣고 봐도 절대 우리 약하지 않다.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왜냐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가병 사병이거든요. 백두열통 결사버에 김정은 결사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뭘 받았다고 그걸 지켜요. 김정은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개기 때문에 고기 목 딱 잘라버리면 덕사의 목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끝나죠. 그리고 우리가 정신교육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왔고 그렇지만 연평해전에 그럼요. 진짜 전우들이 쓰러지니까 북한 병사들보다 더 용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더 용감하고 북한의 사상자가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눈 돌아가면 북한이 무서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연평 1 아마 1해전 때. 네, 그때는 그 우리가 사상자가 없고. 네. 그때 이제 북한 군 쪽이 11호 병원에 다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엄청 죽었어요. 그때 군 간부들을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군 간부들이 그 걔네들 앉혀놓고 상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수부대 장교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올라갔었는데, 그 군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대한민국 해군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 줄 알아요? 붙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래.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가판에 사람이 없었는데 총알이 빗발치듯이 자기네들한테 날라왔다. 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때 북한이 야 이거 뭐야? 대한민국이 자동화가 엄청나게 됐고 이 군함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좋아진 줄은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연평 2해전에서도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 가판에 사람이 없었는데 자동화가 돼서 총알이 빗발치듯이 자기네들한테 날아왔다. 가판에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눈엔 안 보였나 봐요. 자기네는 이제 바글바글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죽으면 총을 못 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군함에서는 날아왔다는 거예요. 자동화가 됐다고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그때 북한이 그때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 증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연평도 포격전 할 때 북한이 그 훈련을 제일 많이 시켰던 게 포를 쏘고 재빠르게 도망가는 훈련을 엄청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면 반격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한민국이. 쏘면 날라오니까 3분 안에 무조건 다 도망가야 된다. 이 교육을 해서 3개월 동안 도망가는 연습만 했대요. 쏘고 도망가고 쏘고 도망가고 이 연습만. 치고 빠지고 하려는데 네. 제대로 빠지지 못해서 거기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이 이미 대한민국의 재래식 장비에 대한 위력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20몇 년 지나서 지금은 뭐 하늘땅 차이.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북한이 뭐 괴물급 잠수함, 뭐 그 괴물급 뭐 ICBM 만들면 뭐고 한반도에다 쏘면 다 죽는데 그냥 그거는 협박용이고 김정은이 소형화를 해야 되는데 뭐 전술핵이라 그러잖아요. 그 소형화해야 되는데 북한 기술로 소형화 되겠어요? 지금 뭐 재진입 기술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치도 않은데. 김정은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꽝포쟁이라 그러잖아요, 북한이. 뭐 있어 보이려고. 막. 그 말하자면 그런 걸 무슨 전술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소리를 연한하게 빵 해가지고 그 인해 전술이죠, 말하자면. 그때 중공군이 이거. 깽가리.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2명의 척병을 보내거든요. 그 들어갔을 때 소리만 요란하게 하는 그런 전술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소리만 요란하게 해가지고 이 공포를 형성하려는 이런 건지.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한국에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이나 와가지고 스키 부대 내막까지 속속히 다 털렸는데 지가 아무리 있는 척 해봐야 뭐 다 들키죠. 그럼요. 그래서 그 저희 아버지 부대가 지금 스키 부대가 위치도 옮겼거든요. 파악을 해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위치를 옮겼어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싶냐면 전 대한민국 국군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국군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국군이 18개월 군복무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 마음의 이런 그 감사한 태도를 항상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인데 뭐 군발이 이런 단어 사용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정윤아 씨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분들이 명예롭게 생각하고 18개월이 아깝지 않다. 내가 이 인생에 자본주의 세상에 태어나서 나만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에서 18개월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다른 생명을 지켜보는 일을 했다. 이렇게 좀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국군을 대하는 자세가 좀 멋있어져야 된다. 군인들이 정윤아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전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정윤아 씨 4부 목숨을 건 갈증 자유, 여기서 지금 책 보면서 궁금한 것들 지금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와서 그 정윤아 씨가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빛나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이 탈북민으로서 가장 이게 또 정말 접할 수 없는 영역에서 활동한
것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정유라 하면 제가 예전에 그 짐 로저스 얘기를 네. 했는데 세계 3대 투자자의 한 명인 짐 로저스 그 회장하고 꽤 오랫동안 같이 네. 일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짐 로저스 회장하고 다니면서 이제 탈북자로서 한국이 좋다, 한국이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또 들을 수 있지만 세계 3대 투자자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배웠죠. 심지어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짐 로저스 회장 통역할 때 네. 정윤아 씨가 거기서 통역을 맞아요. 했어요. 네. 이 대통령 정상급 통역을. 그렇죠. 영어를 당연히 너무 잘하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 네. 일단 짐 로저스 회장님하고 몇 년 같이 일했습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회장님도 그 코로나 때 이 모든 세상의 이런 그 강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회장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보통 다 온라인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주메일을 많이 참여하시고, 저는 회장님께 그냥 뭐 이제 한국에 관련된 뭐 이런 경제 상황이나 뭐 투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주변에 이제 또 저를 도와주시는 이런 팀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리서치를 해주시거나 이러면 이제 저랑 그게 맞아지면 회장님한테 뭐 말씀드리는 정도 이렇게만 하고. 별로 어떻게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 이만갑에 네. 우리 회장님이 그때 온라인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만갑 제작진에서 통역사를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 출연자가 해주면 더 상징성이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저는 짐 로저스라는 사람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네. 알아봤자 워렌 버핏만 알았어요. 근데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 사람의 통역을 맡아라. 근데 너무 좀 무서웠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면 이거 내가 통역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래서 그러면 미리 그 질문을 좀 정해주시면 내가 그거에 준비를 해서 해볼 수 있다. 했는데 다 준비를 했어요. 질문도 제작자가 다 보내주고 다 했는데 녹화 당일날 우리 희석 오빠, 홍서범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뭐 박은혜 언니 다 자기가 마음 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한 개도 안 나왔고 네. 즉석에서 통역을 해서 즉석에서 번역해야 돼. 이런 것들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경험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준비가 안 된 그런 질문들과 거의 동시 통역사 수준으로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회장님이 쭉 그 방송을 근데 우리 회장님이 탈북민 방송인 줄 모르고 출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회장님이 어쩐 좀 유명한 특정한 그 탈북민을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근데 그분의 이런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뭐 너희가 북한에서 뭐 얼마나니까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방송 중간에 이제 우리가 탈북민이라는 걸 알게 되신 다음에.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보통 미국으로 오는 뭐 이주민처럼 생각한 거구나.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온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회장님이 아시는 그 유명한 탈북민이 누군지는 난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한 부분을 넣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전체 출연자들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제가 그 녹화 중에 싸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아무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녹화가 딱 끊어진 다음에 제가 막 진짜 쌍욕을 했어요. 어디 저딴 영감태기가 있냐고. 야, 지가 알아? 우리처럼 목숨을 걸어봤어? 어떻게 그 저런 소리를 하냐고 막 이제 출연자들이 다 막 화가 보글보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작진들도 미안해요. 막 우리 출연자들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그러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녹화 끝나고 방송되는 날 방송을 보시고 저에 대한 인상이 남으셨는지 그날 제가 하필이면 제 생일이었거든요. 저한테 메일이 오셨는데 HB 이렇게 딱 카피탈로 두 글자가 온 거예요. 여기 뭐냐 해피 birthday. 그 날이 제 생일이라는 거죠. 이거 뭐지? 어떻게 알았지? 봤더니 우리 작가님들한테 물어서 제 이메일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 작가님들은 이런 분이 뭐 달라고 해서 나쁠 일은 없겠다 하고 주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왔길래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짐 로저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기꾼아 꼬지라고 그랬어요. 짐 로저스가 할 일이 없어 저한테 문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꼬지라고 그랬더니
자기 김정은 맞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신경이질이 한 10대 번 있었어요. 메일을 막 주고받고 하다가 내가 왜 나한테 메일 보내냐? 너 김정은이 보낸 스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회장님이 김정은이 널 보내서 나한테 접근시킨 건 아니고 이러면서 네가 스파이면 스파이지 내가 왜 김정은의 스파이를 하냐? 회장님이 심심하셨구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회장님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인연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고 그냥 북한에서 온 여자인데 당돌하고 뭐 좀 영어도 좀 하고 이러니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네가 정 못 믿겠으면 통화하자. 영상통화. 그럼 영상통화 걸어온 거예요.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m so sorry 이러면서 했죠. 그랬더니 회장님이 너 왜 탈북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자유로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 as far as I know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하면서 그럼 너 해외 자유롭게 나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게 한 이제 보름 정도의 컨버세이션이에요. 그만큼 얘기를 한 거죠. 보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해외 자유롭게 나간다. 근데 중국이나 뭐 이런 중동이나 이런 데는 위험한 데는 못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유로워졌는데 김정은으로부터는 온전하게 자유로워진 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보는데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이게 말씀을 탁탁 내뱉으시는데 위트가 있으시고 이 할아버지는 전혀 세상이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생각들. 그래서 제가 나보고 왜 탈북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회장님은 왜 그러면 그렇게 투자자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감동받았던 게 나도 너처럼 온전하게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투자자의 길을 걷게 됐다. 자기는 이 온전하게 투자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잠을 3-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다.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장님은 미국에 태어나셨는데 왜 자유롭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씩 웃으시면서 돈으로부터 경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투자자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완전히 또 다른 발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국에 와서 말을 자유롭게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할 때거든요. 미용실 이제 그만둘까 말까 할 때인데 저도 시간 맞춰서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이게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은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싶지 않으면 일 안 하고 돈이 돈을 버니까 제가 그때 완전 한 방을 뻥 하고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발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짐 로저스 회장은 특히 북한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북한의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북에서 왔는데 영어도 잘하는 똘똘한 여성이 왔으니까 좀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완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았고 제가 Why me?라는 질문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왜 나냐? 대한민국에 영어 잘하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하니까 회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수양비서 필요 없대요. 근데 단지 딸이 2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탈북했다는 그 나이가 내 딸 나이다. 근데 우리 딸을 볼 때는 내가 그 또래에 탈북을 했다고 해서 우리 애를 보니까 아야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딸을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너무 제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부모가 먼저 와서 자식을 데려오는데 내가 먼저 와서 가족을 데려왔다 하니까 회장님이 너무 감명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 회장님은 사람을 궁금해하시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내가 너는 궁금하다. 북한에서 특수부대 참모장 딸로 뭐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 드라마 보고 왔다지 하니까 회장님이 그 퀘스천이 막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저희 회장님이 예일대를 역사학과를 나오시고 옥스퍼드에서 철학을 하시고 예일대에 가셔서 교수로 살으셨거든요. 그러다가 그 월가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전공에는 투자가 없는 분입니다. 역사 전공이고 철학 전공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북한의 투자가 정말 관심 있던 찰나에 영어 잘하니까 얘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또 인간적으로도 알고 싶고 이런 게 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내가 곧 한국 들어가니까 아난티 때문에 보드 미팅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내가 내려와서 내 얼굴 봐라. 좀 의심스러우면 그때 좀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인연이 만들어진 거죠. 아난티 투자한다는 그때 뉴스를 봤던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 그 로저스 회장님이 전 세계 돌아다니니까 네. 많이 같이 엄청 많이 갔죠. 한 몇 개 나라 돌아봤나요? 중동 빼고는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런 그 칠레 이쪽 그 네. 남아메리카 쪽 이렇게 뭐 비행기 1,000번 갈아타야 되는 이런 데만 안 갔고요. 보통 뭐 유럽도 많이 가고. 그럼 갈 때마다 비즈니스 탁 타고. 뭐 회사에서 끊어주니까 타게 되는 부럽다. 거죠. 뭐 진짜 그 로저스 회장님 만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또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저희 회장님이 너무 고마운 게 저에게 멋있는 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세상을 좀 보게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너야말로 히어로고, 너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그 공주다. 그러니까 이 김여정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진짜 공주는 여기 있으니까 너 진짜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그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딸처럼 손녀처럼 엄청 예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세계적인 뭐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투자자들도 만나봤고 두바이에 또 뭐 잘 나가는 그런 막 회사를 가지고 있는 뭐 아람코라고 하나요? 뭐 그런 그 원유 회사. 사우디 국영 엄청 그런 기업이죠. 거기서 주최하는 거기도 참가했었고 뭐 그 빈살만도 이렇게 와서 강연하고 가는 것도 봤고. 빈살만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접근을 못했어요. 가서 뭐 사진 찍고 이런 건 안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런 데 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아웅산 수지 여사도 만났고 캄보디아 총리도 만났고 태국 총리도 만났고 그리고 뭐 그런 정치계 또 거물들도 많이 봤었죠. 경제계. 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에 만나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죠. 그래요? 그때 2019년 하나세안 정상회담 때 제가 그때 그 대통령들 앉아서 그 만찬하고 또 입장할 때 제가 같이 대통령들하고 입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그 방탄복 입은 군인들이 이렇게 총 딱 들고 우리를 호해해가지고 이제 안으로 이렇게 행사장으로 입장을 제가 앙산수지나 이런 분들이랑 다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에도 제 얼굴이 잡혔더라고요. 저희 회장님이 무조건 나는 수행비서 동행해서 들어가겠다 하니까 이제 다 떨고 놓고 정상들만 들어가는데 저는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투자자를 함께 다니면서 진짜 내가 이거는 배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싶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 배웠고 돈의 가치를 뼈저리게 알게 됐죠. 제 회장님과 그 비엔나에 그때 블록체인 포럼 때문에 나갔을 때 회장님이 저보고 너 오늘은 따라 나오지 말고 이 명품 거리에서 구경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 회장님이 나에게 돈은 많이 안 주셔도 명품을 사주시려고 하나 막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반나절을 명품 거리에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나 이제 회장님 나오면 뭐 저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장님이 이제 그 오전에 포럼 끝나시고 이거 다 아직까지 네임 택도 골신 상태로 나오셔가지고 다 돌아봤냐? 다 돌아봤다고 이제 막 쟤는 이제 회장님이 찾을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뭐 봤냐 해서 뭐 어디도 봤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가는 곳마다 회장님이 아니야 퇴짜를 넣는 거예요. 뭐야 이거는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걸으라고 그러는거 회장이 마음에 드는 거를 택하고 있네. 다 퇴짜 맞았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도대체 회장님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교수처럼 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왔는데 이제 거기 은행이 있었어요. 그 명품거리 중앙에. 그 은행에 가시더니 막 뭐라고 그분들이랑 막 얘기를 하시더니 1988년도에 발행된 금화 하나를 사셨고 부모님한테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를 더 사셔서 2개를 주시는 거예요. 금화를. 그러면서 88년도에 나온 금화기 때문에 이거는 금의 중량보다도 더한 가치가 있는 금화다. 기념주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는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드리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금값이 장난 아닌데 이제. 뭐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주화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그럼 난 아무것도 못 사는 건가?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명품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만약에 하나만 사려고 하면 뭘 사겠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 사겠다 그러면 회장님이 안 된다고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퇴짜를 다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스카프를 하나 봤는데 어머니 스카프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자! 한 거예요. 가서 회장님이 나중에 사주시고 나서 그 브랜드가 아니었다면 안 사줬을 거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브랜드가 스카프로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에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 에르메스 다 유명하지 않나? 근데 에르메스가 가방도 유명하죠. 스카프도 유명하대요. 그래서 스카프 이렇게 사각으로 된 이렇게 된 실크로 된 거. 그거를 회장님이 요거 사고 싶다 하니까 요건 좋아 하면서 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식사하는데 회장님께서 아주 멋있는, 그러니까 유럽의 이런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어요. 등을 켜지 않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촛불로 다 밝혀놓은 거예요. 옛날 그런 풍을 내느라고. 그래서 너무 고풍스러웠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 밥을 먹는데 그 뭐 비엔나 유명한 요리가 송아지 요리더라고요. 맛은 없었어요. 뭐 이제 먹고 있는데 회장님이 내가 왜 오늘 그 명품 거리를 보게 한 줄 아냐? 그래서 난 솔직히 모르겠다. 난 기운만 빠졌다. 그렇게 했더니 회장님께서 내가 골랐던 명품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나 명품이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할때 너 내 옷 한번 볼래? 나 명품 있냐?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회장님 당연히 없겠죠. 테일러가 아직도 만들어주신대. 그래서 이렇게 그 이니셜로 JR 이렇게 박아서 회장님 옷을 뭐 당연히 회장님은 잘 나가는 분이니까 그런 거 입겠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회장님이 명품은 사실은 내가 좀 더 멋있어진 다음에 입는 게 명품이지 딱 루이비통이야 나 프라다야 하는 건 솔직히 입어주면 그거 홍보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안 입느냐면 그 브랜드 내가 왜 돈 안 받고 홍보해주냐 그래서 안 입는데요. 그 말에 제가 또 충격받은 거예요. 와, 우리 회장님은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그런 그 막 그림 있는 명품들 이런 것들을 회장님이 너무나도 그때 칼같이 가르쳐 주셔서 피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회장님이 음식에 관한 것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세계적인 문화들, 그 다음에 귀족들은 어떻게 사는지. 저는 뭐 사실 술을 이렇게 막 먹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와인에 관련된 것도 엄청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고급 와인, 이런 와인들도 많이 배우게 됐고, 샴페인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라라고 이제 오다 가다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트렌드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평생 내가 20개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공부해서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을 누구 말 듣고 사는 건 굉장히 멍청한 짓이다. 네, 누가 추천하는 거 절대 사지 말아라. 내가 그거를 다 공부해보고 언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회사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쫙 더 공부해 확신이 생겼을 때 사고, 항상 내가 평생 정말 20종목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서 한 종목을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한 종목을 투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게 해라. 돈을 들어가는 건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항상 생각하고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러면서 투자에 관련된 그런 것도 많이 조언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런 짐 로저스 회장님이 말이죠. 그렇게 정말 20개도 골라서 한다는 분이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전 재산 다 걸겠다고 했단 말이죠. 저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게 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회장님이 그것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하죠. 저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회장님이 북한을 2번을 다녀왔어요. 2007년도에 2012년도에 2번을 다녀왔어요. 다녀오시면서 북한은 갔다가 휴지만 팔아도 부자가 되겠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개혁 개방만 된다면 투자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여기가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봤다고 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미친 사람 아니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우리 회장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미쳤다라고 얘기한다면 가끔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도 전제에 둬라.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그게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투자자의 길은 늘 외롭다. 세력이 여기를 확 쫓아갈 때 누가 봐도 아니라는 길을 가는 게 투자자의 삶이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재미를 본 게 있었어요. 중국이 금방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80년대 초반이었다고 회장님 말씀하셨거든요. 혼다를 끌고 중국을 횡단하겠다 하니까 미국에서 다 말렸대요. 거기 가면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미개해가지고 사람 피를 막 이렇게 해서 빨아먹고 사람 인육을 먹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인육을 먹고 뭐 하더라도 내년에도 같이 직접 보겠다 하고 혼다를 끌고 중국을 들어가셨대요. 중국을 쫙 횡단하면서 보니까 사회주의권 안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일단 첫째 잘 들었고 전체주의가 잘 되어 있었고 옷이나 이런 것들 입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입는 그런 의식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잘 됐는다는 걸 보고 이거는 여기에 노동력이 싸면서도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걸 봤대요. 그리고 횡단을 쭉 하는데 물을 먹으니까 그때 당시 중국의 생수를 사 먹으니까 계속 설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 물이 너무 안 좋네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분은 보충해야 되겠길래 와인을 사서 먹었는데 설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와인 회사가 보니까 중국 회사더래요. 그때서부터 횡단을 하면서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식을 다 사기 시작했대요. 이거 그때 주식이 있었나? 이제 상장된 건 없고 이렇게 종이장으로 몇 개, 뭐 은행에 6개, 뭐 우리은행엔 20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 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사다 보니까 그 와인 회사에 지분도 생겼겠죠. 그래서 그걸 다 사 모았는데 그걸 한 주도 안 팔았대요. 지금까지. 지금도? 지금도 안 팔았는데 그 와인 회사가 아시아권에서 넘버원 와인 회사가 됐대요. 그 회사가 엄청 커진 거죠. 마오타이주를 샀어도 대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이 팔질 않았대요. 그 회장님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팔았냐. 그 얘기도 왜 나왔냐. 회장님 돈 얼마 있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이렇게 밥 먹으시면서 네가 좀 와서 세줄래? 이러더라고요. 내 돈은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변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세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회장님이 책을 한 10권 넘게 쓰셨거든요. 쓰는 책들도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본에서. 인쇄료만 해도 장난 아니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 돈 많이 벌었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회장님이 내 기준에서는 큰 돈이겠지. 근데 내 기준에서는 그거 없어도 되는 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에 관련된 투자 얘기를 하시고 할 때 제가 역사를 전공하시고 철학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인간의 심리까지 알다 보니까 주식이 적합했던 거예요. 이분의 성향에. 주식이 대부분 무너지는 게 빠지면 멘탈이 나가고 올라가도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팔아야 될 시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딩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뭐 북한도 뭐 주식이라는 게 있은 다음에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하고 나서의 북한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지. 공장 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절대. 그랬으면 우리 회장님 이미 김정은이 만나서 넣었죠. 김정은 안 만나잖아요, 회장님이. 북한 술 회사를 노리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우리 회장님이 아프리카에 가서는 뭘 보고 투자했다더라 또 어디 가서는 뭘 보고 투자했다더라 이런 걸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엄청난 그 말하자면 인생 교육을 우리 회장님이 저를 시켜주셨죠. 그 한 2년이 한 8년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9년 만에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고 책을 냈는데 다음 책은 내가 짐 로저스 회장에게서 배운 것 하고 쓰면 잘 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고민했었어요. 탈북민 출신이 이런 짐 로저스 회장의 시행비서가 되기까지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담아서 써볼만 했다. 그래서 저도 쓰겠다 했을 때 우리 회장님도 무조건 써라 그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외 플러스 알파 3, 4, 5의 비결은 제가 따로 조용히 듣도록 오늘 방송에서는 여기까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주제는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정윤아 씨 아버님이 그렇게
스키 부대에서 잘 나가다가 네. 한국에 와서 또 어떻게 또 생각이 바뀌었는지 도대체 이제 혁명 정신으로 충만했던 아버지의 이 사상에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근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스키 부대 여단 참모장으로 잘 나가시다가 네. 왜 제대하신 거예요? 그 월동훈련을 나가셨다가 네. 이제 손을 다치게 되죠. 왼손을 다치게 되는데 스키 타다가요? 네, 그 사고를 일단 다친 상태에서 또 손도 동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집으로 오신 게 아니라 11호 병원으로 올라가신 거죠. 가서 집으로 돌아오신 거는 한 10개월 정도 가까이 돼서야 돌아오셨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하길래 여단 참모장이 막 손 다치고 그러니까 동상 입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빠가 나댄 거야. 가만히 좀 간부면 뒷배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딸이 근데 우리 아빠는 딸이 너무 신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는 가만히 뒷짐 잡고 있어도 돼요. 네. 근데 뭐든지 우리 아버지는 전투적이고 혁명적이야. 앞장서가 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고 눈 파고 그림들 잡으면 그 눈 파고 그러니까 동기훈련 나갈 때는 그 스키 부대는 눈 파고 들어가자거든요. 그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간부들은 들어가 해요. 아빠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당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 타는 그게 간부가 표본입니다. 필요하다니까.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격 앞으로가 아니라 진짜 나를 따라 앞으로예요. 늘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여단으로부터 표창도 받는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항상 앞장서고 몸을 사리지 않고. 근데 그날도 스키 훈련에 저희 아버지가 스키를 탔다고 그래요. 타다가 이 스키에 좀 이렇게 능숙하지 않은 군인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 옆을 어떻게 지나가면서 이게 이렇게 굴렀나 봐요. 그래서 손을 다친 상태로 또 눈구동양을 잤네. 또 술 한잔 했겠죠. 근데 이게 또 다 동상까지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너무 좀 열성이 말썽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장군님은 기뻐하실지 몰라도 온 가족에게는 그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손가락 다 잘랐어요? 이렇게 쭉 다 절단을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총을 못 들고 싸우지 못하니까 못해요. 제대. 북한 군인은 이 손이 없으면 안 됐죠.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왼손가락이 다 절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손바닥만 남은 거죠. 손등하고 손바닥만. 이 검지만 이렇게 한 마디 정도 남고. 제대돼서 그래서 회령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는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고문으로도 있어도 되고 이렇게 계속 있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1년 정도 더 있다가 새로운 참모장 오면 집도 내줘야죠. 그러니까 나와야죠. 아빠는 회령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 가족은 정말 따라나고 싶지 않았어요. 해령이라고 그러면 난 딱 반동부자들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장모님 전화선 팔아먹는다 그러고 막 이런 소문이 자자해서 우리 막 강계에서 맨날 터도하라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평양에서 멀어지는 것도 싫었고 해령 사람들은 장군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북경에 가면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뭐 아버지가 결정하니까. 왜 해령이에요? 아버지 고향이 해령이니까 고향이. 또 난따당 나서서 큰아들도 아닌데 둘째 아들인데 자기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몇 개월 진짜 한 기본적인 건 한 3개월 정도 한 몇 개월 걸렸어요. 짐까지 날라오는 것까지 하면 막 아버지가 또 이런 거 나무 지함에다가 그 안에서 엄청 빼돌리셔가지고 쌀부터 막 군동화 군품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싣고 갔거든요. 먹고 살라고 가서 그럼요. 그럼요. 가서 팔고 그거 좀 먹고 조절을 사십시오. 하셨죠. 그래서 옥수수도 막 톤으로 실어가고 잎쌀만 해도 그때 800kg 넘게 실어갔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나무지함에다 해가지고 실어가니까 나무지함이 엄청 많았죠 그때. 가서 한 몇 달 만에 남조선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몇 달 만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한 2, 3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살살 이상해지더라고요. 물이 빠지는데. 그러면서 장군님을 자꾸 욕하고. 네. 김정일이 저 새끼 하면서 막 초상화 보면서 저 이 새끼 막 파리가 이제 똥 싸놓으면 그거 닦아야 되잖아요. 정성걸레로. 그 이제 이민반장이 겸을 들어오니까. 그래서 파리 똥을 북한에 또 그거 딱 하죠. 딱 초상화에 가서 걔네들은 똥 싸는지 몰라요. 파리들이. 꼭 경대하고 그 초상화에 가서 싸고 그게 유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이제 닦다 보면 침 탁 받고 닦거든요. 아빠가. 얘가 왜 이런 것들 얼굴 닦아줘야 되냐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자강도에서 나와서 2, 3년 만에 회령에서 뭔가 또 아버지도 많이 두드셨죠. 직접 만나서 얘기는 못 듣겠지만 많이 들으면서 많이 뭐 들었죠. 잘못되고 내가 잘못된
그 네. 수령이라고 섬겼구나. 그리고 이제 뭘 회령이 와서 아버지가 또 화가 났냐면 그 먹고 살겠다고 이제 남의 집 딸들이 귀한 딸들이 탈북했다가 잡혀 나오잖아요. 잡혀 나오면 덜탕 놓으라 그러지. 개처럼 때리죠. 한 줄을 쭉 묶어가지고 그 어디 딱그 어디 그 명나라에 뭐 어디 팔려가는 이런 그 공나라 공녀들처럼 이렇게 막 하고 이게 너무 충격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그렇지, 딸이 있는 입장에서. 네.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가는데 막 채찍으로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근을 하는데 줄을 쭉 끌려가는데 거기다 덜탕을 넣으라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가 나 군복무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인민이 여기서 발에 막 차이는 걸 보니까 그 막 그냥 일제강점 시기처럼 얼빠시 그 때리는 애들이 다 얼빠시를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게 맞나? 근데 저희 아버지 또 직업이 국토감독 대장이었잖아요. 또 저희 아버지도 얼빠시 같았어요. 이 하목 끌고 내려오는 거 단속하고 이 소토지 단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마 그때 이런 그 내려오는 정책들이 너무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단속하라니까 하긴 하지만 할머니가 막 집에 뭐 몇 개 없는 종자라고 하면서 그 쌀을 갖다가 바치면서 나 제발 여거 농사 좀 올해만 짓게 해달라 이런 모습들 어머니 같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 나라가 이게 정말 나라가 맞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은 전기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권 나라에 세금이 없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전기세를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 때.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열받으니까 그 북한의 조선의 별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하는 그 노래가 아버지가 이제 열받으니까 막 그 앞에 밖에 그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대문은 안 나갔지만 앞에 토방 꼭대기에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 다 들려요. 북한에 뭐 생활소음이 있나요 뭐?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이제 어두워졌는데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열받으니까 나가가지고 인민반 돈 걷어도 우리 불 못 본다 하면서 그 노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막 바빠나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죠. 이러면서 그 한 정말 명예롭던 군인, 장군님의 군인이라고 하고 정말 눈에서 총기가 반짝반짝하던 사람이 이렇게 점점 제 눈에는 타락하는 과정을 보게 됐던 거죠. 타락한 게 아니고 그 현실을 보니까 내가 젊음을 바쳐서 충성을 했던 나라가 그 실체를 본 거야. 네, 맞아요. 그러면 회의감이 들고 내가 맞아요. 이걸 왜 청춘 손도 다 바치면서 왜 했나 이런 자괴감에 빠지시게 된 거죠. 빠졌는데 딸이 갑자기 또 도망쳐. 제가 도망을 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이렇게 세원원장 돼서 견장 다 뜯고 종목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수모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그대로 그냥 3일 만에 덜컹덜컹 채워서 보이부 감옥에 데려갔고.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도 저희 아버지는 나는 딸이 탈북하는 건 몰랐다 했지만 들어와서 때리는데 아버지가 그때 견딜 수 없었던 건 몸이 맞아서 아픈 거 24시간 잠을 안 재우고 때리는 거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분명 학교 때 같이 다녔던 애가 안전원이 됐는데 또 우리 큰아버지는 안전원이었거든요. 우리 큰아버지보다도 한참 밑에 새끼였는데 이런 애들이 형님 뭐 도와주십시오 뭐 대장동지 뭐 이렇게 하던 애들이 들어와서 개새끼 새새끼 하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때리니까 더 화가 나고 거기다 자존심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바닥이 나고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이런 것들에 아버지의 그냥 어찌 보면 그 악을 여기까지 꽉 머리끝까지 채웠다고 봐야죠. 거기서 뭐 진짜 무너졌고 그러니까 딸 찾으러 중국에 넘어왔죠?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랬어요. 나 진짜 잡으러 왔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너 잡겠다고 하는 게 주목적이긴 했지만 자기도 그 나라가 너무나도 경멸이 들 정도로 싫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잡으러 온 이유는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그따위 새끼들 내가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촌들 팔촌들까지 싹 다 이 진로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가가 인질로 잡히니까. 네. 참고로 정윤아 씨에 대해서 많이 탈북 과정 많이 아실 분들은 아시겠고 정윤아 씨의 아버님이 영길에서부터 대련? 네. 대련까지 산길을 타고 걸어서 그건 뭐
뭐 한 달 만인지 보름 만인지 그냥 걸어서 그게 아버지 기억으로 한 300km가 가까이 된다고. 막 300km 넘을 넘나요? 거예요 아마. 엄청도 막 그렇게. 북한에서 스키 부대 그 예. 참모장답게 산길을 딱 맞아요. 타가지고 걸리지 않겠다고 걸어서 맞아요. 항구 도시까지 와서 맞아요. 배를 타고 예. 그리고 왔는데 국정원에서 딸 만났고 이 얘기도 예. 뭐 아는 분들은 많을 많이 건데 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 잠깐만 또 예. 모를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저희 아빠가 그때 정말 산을 걷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저기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오셨어요. 배는 어떻게 돈 주고 탄 거예요 아니면? 돈 주고. 네. 네, 돈 주고 이렇게 탔는데 인천항에 딱 왔는데 아무도 안 잡더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나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원으로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딸의 행방을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조사를 받는데 저희 아빠는 4층에 계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 1, 2층에서 우리가 조사를 받고 나와서 막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뭐 던지라 까라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평안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국정원 안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함경도 말을 흉내낼 줄이나 알지 정확하게 오리지널로 어색해요 제가 쓰면.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아버지가 딱 듣고 창문을 싹 열고 내려다 보니까 딸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야 유나 하고 딱 저를 부른 거죠. 근데 저는 야 유나 하는데 와 이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돌려다봤는데 막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딱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이건 정말 드라마 만들 소재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수염이 막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와 있고 머리도 안 깎아서 저는 우리 아버지 머리 긴 거 처음 봤어요. 군인의 아버지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근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 있더라고요. 와, 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아빠 모습은 처음. 서울에서 갑자기 쳐다봤는데 아버지가 내리다보고. 딱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살려만 주십시오. 막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죽이지만 마십시오. 이러면 막 싹싹 빌었죠. 그러니까 유나 씨는 삼국통에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걸렸고 아버지는 그 감옥에 다 있다가 했지만 네. 바로 그 항까지 걸어서 와서 배 타고 오니까 거의 한국에서 만난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빠를 딱 한국에서 만났는데 심지어 저보다 국정원도 이틀 더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전 조사 다 받고 나왔고 아빠는 조사 받고 조사실에서 저를 내려다본 거죠. 뭐 거짓말을 할 여유가 없겠구만. 네. 아빠하고 아버지가 동시에 들어와서. 딸하고 아버지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국정원에서 저희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비교하려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좀 울먹울먹 하시면서 돼서 아버지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하라. 건강하게 지내다가 보자 하면서 이렇게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 책상 다 뒤집어 엎었다 하더라고요. 사람 놀리냐고. 내가 내 딸 때문에 이 길을 나선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줄 수 있냐. 아 선생님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라고. 여기 국정원 룰이 그렇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엄청 열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막 조사 안 받겠다고 막 이러면서 뒤집어 엎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조사를 이제 받게 됐죠. 그 나중에 그 어머님도 뭐 오빠도 다 데려왔잖아요. 네. 그 여기는 또 근데 그렇게 그 예전에 말했을 때 아버님이 뭐 어머니한테도 야 뭐 이랬다고 했는데 네. 한국에 살려면 그걸 다 좀 바꿔야 살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기자님은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를 바뀌셨어요? 아직 저는 뭐 많이 바뀌었죠. 그래요? 네. 배우신 분이라 바뀐 건가 봐요.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래요. 조선인민군대는 좀 깡패 조직이라고. 데려다가 거친 것만 가르쳐주고 전혀 그런 지적인 거는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또 반박하죠. 야, 내가 그래도 대학을 2개 갔다 온 사람이야. 뭐 군관학교도 갔다 오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국 갔다 와서 뭐래요? 전혀 문화적으로는 부드러울래야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яб니다. 지금도 네.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 정말 우리 엄마 같은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야야 하고 냉장고에다 밥을 해놔도 꺼내 먹질 않아요. 딱 와서 차려줘야 되고. 근데 한 2년 전부터 엄마가 코로나 주사 맞고 어지러워서 넘어지면서 팔이 꼬거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쇠심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못 폈거든요. 이게 다 뼈가 아야 부스러져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설거지를 좀 하는 척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1년 지나서 철심을 빼니까 또 안 해요. 아니 뭐 군인일 때는 병사들하고 같이 눈 파고 들어가서 살았다더니 어떻게 솔선수범하더니 왜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그래도 할까요? 군인들한테 다 시켜 먹었어요. 그 가서 그냥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뭐 누구동에 가서 그거는 아버지는 아마 어떠한 충성심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집안에 들어와서는 우리 아버지 엄청 엄했거든요. 저희한테도 일어서 자로들아 오르더라 뭐 어디 배워 딱 서로 맨날 오빠하고 저는 군인처럼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그런 버릇이 안 바뀌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엄마가 사람 하나를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나이대 온 사람들이 애매해요. 안 바뀌어요. 한국에 온 그 북한 부부들이 보통 이혼하는 경우가 좀 꽤 많아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맞아요. 제가 많은 경우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딱 오면 여자들이 바뀌어요. 드라마 보고 딱 주변에 맞아. 보는 거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해달라고 남자들은 또 요구해요. 여기 남자들은 쓰레기도 버려주는데 당신 뭐야 하면 북한 남자들은 야 내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데려왔더니 무슨 개소리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는 사람은 거의 이혼하고 그래 여기 한국이지 하고 바뀌는 사람들은 이혼을 안 하더라고요. 그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해도 1000번은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엄마가 엄마 보고 좀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는 맨날 그래요. 누구네는 꽃구경도 간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꽃구경 걸어 가자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출퇴근하면서 맨날 그 옆에 꽃 보는데 뭘 꽃구경을 따로 가냐고. 아주 구두쇠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좋게 말하면 너무 검소해요. 자기 옷도 사지 말래. 아니 그렇게 하고 늘 군복을 입고 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뭐 어디 외식을 사가자. 밖에 음식은 자기는 절대 못 먹는데요. 하루 3끼 다 챙겨줘. 정말 낙제예요. 한국에서 바라볼 땐 낙제거든요. 남편 까무르는. 이거를 또 딸이 나왔으니까 아버님이 볼 수도 있는데 또 집에 가서 야, 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 망신 시키냐고. 그렇게 안 해요. 아예 흐뭇한 표정으로 야, 하늘 아래 나처럼 사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일일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 남편에 대한 이런 존중함, 그다음에 고마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남자들이 와가지고는 여기 와서 또 다른 여자하고 눈 맞아서 결혼했던데 너네 아버지는 그렇게 그래도 나 데리고 오느라고 그렇게 한 거 보면 애쓴 거 보면 고맙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 부부로서는 정말 금술은 꽝인데 빵점인데 혁명 동지로 봤을 때는 괜찮다. 어머니는 정말. 한국 생활 만족해요? 엄마는 너무 좋아하죠. 왜냐 뭘 제일 좋냐 물어보면 전기 24시간 들어와 좋대요. 촛불 켜고 등잔불 켜지 않아서 좋고 두 번째는 따뜻한 물이 계속 나와서 좋대요. 그리고 밥도 이 밥솥이 알아서 해주고 뭐 쌀도 뭐 잃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식들을 보면 여기 와서 다 잘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야 북한에 있으면 쟤들이 이렇게 살았을 건데 여기 와서 우리 유나가 정말 나름대로 스타도 되고 책도 내고 막 이런 거 보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가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 유나가 바쁜 거는 좋은데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돈 쫓지 말라. 우리 유나가 착한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걸어와서 이렇게 부모도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적당히 여유를 부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연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알겠습니다.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만약에 누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초반에 잡아라. 엄마가 초반에 너네 아버지를 못 잡은 결과가 이 꼴이 났다. 이런 걸 엄청 강조하시죠. 아마 이 투 나가면 댓글에 두 분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아 기자님이랑 저랑? 정말요? 아니 뭐 인터뷰 많이 해봤으니까 뭐 누가 나와도 그래요. 야 여자만 나오면 그러시는구나. 그것도 표정 관리 못한다는 댓글도 예상이 되고. 진짜? 그래서 저희 과제는 이 책을 출판했던 거 마지막까지 책임을 유나 씨 책 목숨을 건 갈증 자유 제목이 좀 기억하기 어렵지만 정유나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정유나 씨를 모시고 5회까지 여기까지 보통 더 할 수도 있는데
좀 남겼다가 다음 책을 쓰면 또 한번 네. 모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윤아 씨 또 유튜브도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